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6번째 닉게르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닉게르의 형상이고 또 작은 제목은 시간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닉게르가 1983년도부터 그죠? 84년 85년도에 저술했던 떵의 레시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이야기, 이 위대한 작품을 오늘 예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작품을 하기 위하여 예도가 많은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닉게르를 10개를 해놓고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닉게르 팬들에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도가 크리스마스 이브 혁명 때문에 그죠? 일어났던 무수한 그러한 구독자와 또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또한 연초에 얘도 개인적으로 또 보내야 될 서류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마침내 6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닉게르의 말년 작품까지 고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간과 이야기 강좌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경험,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통하여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언제나 시간을 통하여 경험되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시간이 없이, 우리는 시간 의식 없이는, 변화 없이는 그죠? 우리의 경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칸트가 이야기했던 선험이라는 개념들 역시도 경험의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점에서는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선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험적 감각이라든지, 여러분들 감각 직관의 선험이 뭐예요? 그죠?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잖아. 그죠? 그럼 오성의 선험은 뭐야? 범주잖아. 개념, 범주, 12가지 범주들, 이런 선험의 조건들, 그리고 물 자체의 선험이라든지 우리 인식 밖에 있는 선험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 어쨌든 우리 인간은 선험이든 또는 그 선험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든 경험을 초월하는 초험이든 뭐든 간에 그죠? 우리 인간의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점에서 칸트의 선험의 개념 역시도 경험의 조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갖고 있죠. 그죠? 정신과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은 언제나 시간의 아포리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야기의 3권으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3권은, 1권은 뭡니까 여러분? 1권은 크게 나누면은 줄거리와, 여러분, 줄거리는 영어로는 음모라는 뜻을 가진 인트리그라는 개념이야. 근데 불어로는 앵트리그라 그래서 그게 줄거리라는 뜻이야. 여러분, 앵트리그라고 하는 이 줄거리와 역사 이야기가 닉게르의 시간과 이야기의 첫 번째 책의 그죠? 주제들인 거죠. 두 번째가 뭐야? 허구 이야기와 형상화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체험된 시간, 이야기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철학적 고찰들이 많아요. 헤겔도 나오고 칸트도 언급되고, 세 번째 책이 이제는 종합적으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 그 3권 다가 크게 나누면은 시간과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왜 아포리아로 경험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왜 아포리아가 뭐야, 여러분? 아포리아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다음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그죠? 어려운 문제를 아포리아라 그래. 그런데 닉게르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11번째 책에서, 그죠? 말하는 그 부분을, 철학적 시간, 인간의 경험적 시간, 어쨌든 시간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제로 삼아서 철학적 고찰을 하는데 그 부분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이론에서 중요한 것을 잡아내는 건 시간의 아포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왜 시간을 아포리아로 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런 거야?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과의 관계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인간이 시간과 관계에서 가장 난제로 여기는 게 뭐야?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시간은 인간은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존재에서 비존재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존재의 아포리아가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여러분,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구 인류, 서구의 문화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그러한 인문학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죠? 그 점에서 이 시간은 존재에서 비존재로 가고 그 가운데에는 언제나 없어져 버리는 무의 공간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포리아로 경험된다. 이해가 되죠? 이 아포리아를 이야기하고 리케르가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론에서 미토스라든지 카타르시스라든지 줄거리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이야기로 시간을 잡아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시간 경험의 아포리아를 이야기로 풀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왜죠? 시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질문하면은 우리가 뭔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모르는 그런 거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때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뭔지를 안다 그러잖아,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면서 시간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그 아포리아는 바로 시간은 사라진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덧없는 것, 비존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감각으로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죠? 이 시간은 인간에게 난제를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포리아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억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죠? 인간은 기억과 그 다음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과 기대는, 이 난제는 언제나 이야기를 통해서만 붙잡히는 거예요. 리케르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야기밖에는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야기로, 허구적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줄거리를 통하여 기승전결을 만들고 결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입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러한 시간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형상화함으로써 보이는 것으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야기 구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인간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리케르가 이미 악의 상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건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이런 거가 연결돼 있어. 우리 인간의 경험은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이데거와 같이 실존론적으로 경험하는 게 맞잖아. 우리 인간은 우리의 특정 장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맞죠? 이 점에서 하이데거의 그러한 실존론적 해석을 따라가 리케르는. 그런데 리케르가 우회로를 치는 게 뭐야? 모든 인간의 경험은 언어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호와 상징과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러한 지시체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언제나 언어와 상징화와 그 다음에 기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거예요. 맞죠? 뭔 말인가 하면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은 리케를 이해하지 못해. 여기서 텍스트는요, 보이는 책만 텍스트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이데거가 사용사태 전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세계 자체가 도구성을 갖고 있고 기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 기호에는 인간들이 이미 의미화시킨 의미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텍스트야. 우리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박물관을 가든지 아니면 역사의 어떤 그러한 그 다양한 그 유적지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텍스트, 기호와 상징을 통해서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다양한 그러한 문자 텍스트의 상징이든 아니면은 사물 텍스트의 상징이든 어쨌든 기호와 상징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그저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리케르가 구조주의를 통하여 상징을 탈신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조주의로 우회로를 통하여 마지막에 해석자의 실존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자기 이해의 마지막 종착역은 먼 길을 돌아가야 됐다라는 거야. 이러한 이론이 역시 시간과 이야기에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리케르가 말하는 그러한 시간과 이야기에서의 중요성은 딱 나누면 그거야. 우리는 시간을 아포리아로서밖에 경험하지 못해. 그러나 그 아포리아는 언제나 이야기를 통해서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왜? 형상화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과 기대가, 그죠? 아포리아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기억이 영원합니까? 기대가 영원해요, 여러분. 순간적이라는 거야. 영원한 기억과 기대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아포리아의 경험돼 있어. 그런데 어떤 것이 기억 속에 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을 지배하는 기억과 기대는 뭐야? 그건 뭐예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를 통하여 매개된,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것만이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 무의식을 통하여 잠깐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해석한 이미 이야기된 시간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죠?
이 시간의 아포리아, 비존재와 무로 사라질 이 시간을 영속화시키고 특정 인간이 살아가는 삶 동안만이라도 지속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여러분들 봐봐. 성서를 읽는다고 합시다. 예도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도의 어떤 삶의 그러한 나의 삶을 이끌었던 말씀이라고 합시다. 자, 이 말씀이 예도를 지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도의 삶에서 뭐죠? 이야기된 시간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런데 이거는 나의 실존, 예도의 자기 이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자기 이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자기 이해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삶 속에서 이야기된 시간으로 뭐죠? 각인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억 속에 그죠? 보존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미메시스 이론을 세 개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 세 개가 뭔지 압니까? 제1 미메시스, 제2 미메시스, 제3 미메시스로 나눠요. 첫 번째 미메시스는 뭐야? 이야기 되기 전에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메시스는 뭐야?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메시스는 뭐예요? 그 이야기한 시간을 다시 나에게로 전유하는 독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뭔 말인가 하면 쉽게 설명할게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라고 신의 계시를 받잖아, 여러분. 그 신의 계시를 받는 장면은 뭐야? 이야기되기 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1 미메시스에 들어가. 모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제1 미메시스야. 제2 미메시스는 그럼 뭐냐? 제2의 모방은 그것을 기록한 이야기, 문자와 상징으로 기록하는 그러한 텍스트로 만드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미메시스를 재형상화하는 시간이 뭐야? 그것이 바로 독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서를 읽고 우리는 모세가 이때에 이러한 경험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한 시간을 우리는 재전유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죠? 그 텍스트를 통하여 나의 삶에 다시 그것을 재해석함으로써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미메시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건 성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읽든 여러분 델러웨이의 부인의 작품을 읽든 그 다음에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을 읽든 델러웨이의 부인은 누구야? 버지니아 울프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잃어버린 시간을 읽든 프루스트의 이런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작가를 통하여 이야기한 그 제2의 미메시스를 책을 읽으면서 나의 제3의 재형상화, 그죠? 그리고 재형상화를 통하여 나의 삶의 실존의 자기 이해와 연결시키는 세 번째 미메시스의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케르는 그러한 그
줄거리 개념을 갖고 와서 이런 미메시스의 모방의 개념을 확장하고, 그죠? 모든 시간은 서술을 통하여서만 인간의 경험 속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철학적으로 볼 때는 뭐죠? 닉게르가 구조주의자로 남지 않고 후기 구조주의자로 가는 그러한 경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왜죠? 구조주의는 뭐야? 단지 텍스트의 구조를, 그죠? 텍스트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게 구조주의입니다, 닉게르한테서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닉게르는 모든 텍스트는 독자에게 열려 있다. 열린 텍스트, 여러분. 열린 텍스트라는 건 뭐야? 그 쓰여진 그 텍스트의 구조, 언어의 구조, 주네트라든지 그레마스의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벤베니스트의 이론, 이러한 구조의 형상화를 넘어서서 나의 실존과 연결되는 그러한, 그죠? 그러한 열린 텍스트를 이야기한다. 결국은 독자의 자기 이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석학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미토스, 미메시스, 카타르시스를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넘어선다라고 볼 수 있어. 이 지점에 결국 하이데거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봐봐. 후설의 현상학이든 아니면 닉게르가 자기 선생을 통하여 배웠던 반성철학이든 뭐든 간에 인식론은 언제나 반성을 통하여, 그죠? 자기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반성은 언제나 존재론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무의 상태에서 반성해봐야 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존재론과 인식론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존재론적인 역사는 뭐야, 여러분? 존재론적인 역사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라고 부르는 그 이스토아가 픽시온과 다른 게 뭐야, 여러분 역사는 현재 이 세계에 일어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런데 허구의 시간은 뭐야? 허구는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화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된 다양한 그러한 문학 장르를 통하여 전달된 체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역사와 이야기, 역사와 문학은 두 개 다가 이야기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 두 개 다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이야기, 엔트리그가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줄거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줄거리는 언제나 줄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줄거리를 만들잖아. 여러분 성서를 읽든 뭐든 간에 종교 경전이든 아니면은 일반 서적이든 간에 인간이 주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는 없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자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인간의 해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그래서 그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 난센스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속에 의미화를 통하여, 형상화를 통하여 이야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시간의 아포리아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을 다 이야기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을 다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야기의 형상화를 통하여 갖고 있냐고?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야기로 만들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려. 시간의 아포리아에 걸려서 비존재로 다 가버리는 거야. 그죠? 그런데 오직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형상화를 통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그래서 니체는 인간은, 그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의미가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의 동물입니다. 이 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과 고난을 못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 고난이 그냥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순환과 고독과 인간의 가장 감정과 인간의 이성을 뒤흔드는 그러한 사건들이 왜 왔는지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의미 부여는 모든 종교가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경전들은 이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놓은 게 경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 다시 말하면 줄거리의 구조, 엔트리그가 갖고 있다라는 건 결국 인간의 행위와 관계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를 통하여, 서사를 통하여, 서술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인간에게 새로운 영양사로서 다가오는 거죠. 그죠? 지혜 문학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의 고전 역시도, 그죠? 우리의 신화 이야기, 여러분. 말은 신화지만은, 신화의 문학적 양식을 띠고 있지만은, 그 신화가 역사보다 더 소중할 때가 많은 이유가 뭐야?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거든.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해 주거든. 인간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무의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형상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기술은 의미 부여, 어떤 사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고통과 고난에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해석학적 기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 종교다. 그래서 종교는 의미 부여, 그죠? 의미를 찾는 것에서 중요한 해석학적 기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이 말은 리케르의 시간과 이야기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도가 그걸 갖고 와서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도덕의 계보학 제3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이야기,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고, 이 행위는 언제나 해석을 기다리고 이야기 되기를 기다리고, 이야기 된 이후에는 후대 사람들에게 또다시 재형상화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 그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인간의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수만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수만 가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해석, 10,000명이 있으면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원인이,
어떤 사람은 뭐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원인이 뭐 종교적인 그러한 부패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기후에서 찾는 사람도 많아. 기후 여러분, 흉년에서 찾는 사람도 많고 뭐 다양한 사람들의 그러한 것이 있겠죠. 모든 소설과 모든 문학 작품에는 등장 인물이 나타나고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릭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이야기든 문학 이야기든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행위를 텍스트로 만들어낸 것이다. 탁월한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경험과 삶의 체험은 역사 이야기든 아니면은 뭐죠? 허구 이야기든 문학의 양식을 띤 이야기든 그 체험의 관점,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재형상화로 시간화된 그 시간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도 역사와 허구가 같다가 아니라고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봐봐. 예도가 그 전에 시간 경험을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 있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하고 물리학적 시간이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도스토예프스키가 마지막 5분 있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사형 교수 때에서 5분의 시간 동안 경험한 그 시간이 그의 나머지 시간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의 시간, 여러분들이 사랑한 그러한 사랑의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연인과의 친구와의 우정의 시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작품에 빠져서 그 작품을 섭렵해 가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사유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경험한 시간을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을 거라고. 특정 경험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죠? 시간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여러분들 봐봐. 저거 사실이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옛날에는 이래서 이거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왜? 그 모든 인간은 물리학적으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당장은 그것이 길고 짧게 이야기될 수 있지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시간의 아포리아와 같이 그죠? 금방 무로 사라져 버리든지 없어진 시간이 되든지 아니면 특정 시간은 각인돼서 그 시간만이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사형 교수 때에서 결국 그거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도스토예프스키를 오해했고 그 다음에 황제의 어떤 쇼로 끝났어. 그거는.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죽는지 알았어. 그 마지막 5분 여러분 거기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의 위대한 작품의 사유의 소재거리들이 그냥 밥 먹듯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에서의 유형을 떠나서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경험했던 여러분 그 엄청난 경험들 있죠. 그게 지하로부터의 숙이에요. 저는 그 작품이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다 보고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려놓은 작품이 지하로부터의 숙이야,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그가
풀려나서 그냥 편안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랑 동일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인간은 물리학적인 그러한 길이와 깊이를 갖고 결코 경험의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2시는 내일의 2시랑 다르고, 그죠? 내가 경험하는 저녁과 오늘 저녁과 그저께 저녁과 수십 년 전에 특정한 날의 저녁에 경험의 시간과 경험의 강도와 경험의 색깔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허구의 이야기, 신화의 이야기, 상징의 이야기, 우리의 무의식의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만이 제대로 된 것이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의 사실로 된 이것만이 진리다. 다 헛소리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는지 알아요? 이런 거를 역사실증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러한 역사실증주의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역사실증주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몇 년, 연대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역사 이야기든 허구 이야기든 결국 그 중심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있고, 그죠? 그 행위를 중심으로 인간들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 이야기와 줄거리를 가져야 역사가 되는 것이고, 허구도 이야기와 줄거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경험된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재전유될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플롯이라 그러지, 영어로. 그러니까 앵뜨리그 이야기의 줄거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삶과 연결된 경험과 연결되어 봤을 때 역사 이야기든 허구 이야기든 그 둘은 어쨌든 시간의 아포리아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고,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데에 다 기여하는 그러한 장르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점에서 둘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이 포스트 모던적, 정말 역사와 허구는 차이가 없는 걸까? 아니요. 리케르가 바보예요. 그걸 왜 몰라? 알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경험의 시간에서 인간이 삶을 해석하고 삶을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된 시간, 이야기된 시간,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시간과 연결해서 봤을 때 그 둘은 차이가 없이 우리 인간의 삶에, 그죠?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기여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리케르가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아포리아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언제나 우리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서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기억과 기대와 우리의 인식론적인 그러한 것으로 머물러 놓고 지속성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이 뭐랑 연결돼야 돼?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경험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책으로 만들어진 텍스트와 그 다음에 문화적 보존물로 만들어진 다양한 유적지들과 그리고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그러한 문화적인 기억들을 우리는, 그죠? 심지어 교회라든지 우리 한국에는 뭐가 있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절도 있고 또 다양한 문화 유적지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만들어 놨다. 그렇게 되지 않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아포리아를 통하여 사라지게끔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인간은 철저히 이야기 중심이에요. 이야기를 통해서만 시간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죠? 다 이야기를 갖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텍스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텍스트 쪽에서는 열린 텍스트고 그 텍스트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적용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전통의 텍스트로부터 시를 읽든 문학작품을 읽든 예술작품을 보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전통과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이 세계의 축적된 텍스트 앞에, 그것이 기호로 쓰여진 책이든 아니면 문화유산이든 아니면은 다양한 특정 장소에 인간화된 그러한 해석체든 지시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텍스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하이데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이 언어의 문제, 기호의 문제, 구조의 문제, 이걸 이제는 벗어나서 이것을 형상화시킨 것을 이제는 텍스트 앞에서 모든 해석자는 재형상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자기 이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기 이해는 결코 순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기 이해는 언제나 매개체가 있는 것이고, 그 매개체는 바로 우리의 전통과 서구 문화와,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동양 문화와 서구 문화의 그 위대한 다양한 전승들을 우리는 함께 갖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종교도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특성을 띠는데 그 경전 자체도 각각 다르겠죠. 어쨌든 그러한 텍스트를 우리는 갖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 텍스트 앞에서 매번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 된 시간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재형상화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삶에,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러한 그 현재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찰하는 것, 이게 바로 리케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통합적 철학적 해석학을 문학적 서구 전통의 문학적 양식과 역사 이야기의 양식을 다 통합해서 리케르가 구조주의와 싸우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의 개념을 재확립했던 거죠. 구조주의는 뭐야?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해석자의 이 시간은 언제나 과거의 시간과 연결되어서
지금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모든 자기 이해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해석자 밖에 있는 이미 해석된 이 세계에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던 다양한 텍스트,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던 그 세계를 재전유하면서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시간이 이해가 되죠? 그 시간을 이제는 붙잡아 놓은 시간, 여러분, 체험된 시간을 재체험하는 시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으로 바꿔놓은 시간, 이해가 돼? 그 시간은 바로 언제나 우리의 선조나 우리 다른 타자의 인간들, 위대한 전통이 해석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재전유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의 시간을 이야기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1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죠. 시간의 아포리아를 시학의 관점에서 이야기로 붙잡아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빅게르가 이야기하려고 했고, 이것을 또한 그는 이권에서는 문학 작품의 다양한 이론들과 연결시키고, 특별히 그죠? 세 권의 버지니아 울프, 델러웨이 부인, 그 다음에 마의 산, 그 다음에 토마스 만, 그 다음엔 또 뭐예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분석하면서 형상화와 연결시키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역사 이야기든 문학 이야기든 상관없이 이제 체험된 시간, 이야기된 시간으로서 이것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제3권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3권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릭게르는 다양한 철학들을 갖고 와서 전부 다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독자의 자기 이해의 시간과 연결되고, 그 연결은 언제나 다양한 다른 타자들의 텍스트로부터, 타자는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전통과 또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다른 인간들의 세계 경험과 또한 지혜와 그리고 민담과 또 뭐 우화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서와 종교 전통의 어떤 그러한 텍스트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들의 우회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간접적 이해로만이 우리는 우리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릭게르의 또 다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꼭 시간과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죠? 이야기를 꼭 이 주제 매개를 통해서만 자기 이해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이 릭게르의 교훈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은 뭐죠? 아포리아를 일으켜. 그런데 그 아포리아는 뭐를 통하여 붙잡혀져요? 레시, 이야기를 통하여 붙잡혀지는 거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언제나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삶은 이러한 줄거리의 표현, 이야기의 표현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삶의 지속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언제나 이야기를 통해서만
형상화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오늘의 형상화는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형상화가 뭐야? 여러분들의 삶에 형상화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매일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 그죠?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형상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러가겠습니다. 아마 시간과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 같고 아마 단편 강좌로 한 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리케르의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시간과 이야기를 또한 강화하든지 아니면 타자 아니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앞에 나타나서 강좌를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